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신경전 끝에 파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31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는데요. 결국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신진 돌풍으로 흥행 중이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계파 논란과 경선 룰 잡음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이자 여야 정당인 두 분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유상범 의원에 대한 정관예우 논란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제 상황 먼저 보고 오시죠. 마주 보면서 계속 상임위를 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형태로 상대방 의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그래서 앞서서 의원이 한다면 그럼 그동안 김용민 이렇게 되면 앞으로 김용민 의원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모두 까집어서 김용민 의원을 비난해도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유상범 의원님 띄우신 PPT에도 제 얼굴이랑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더라고요. 그것이 동료에 대한 예의를 먼저 안 지키신 거 아닙니까? 조수진 의원님 툭하면 제 얘기하시는데 그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자, 그렇게 제시하세요. 네,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난데없이 유상범 의원의 과거 다리수술 사망 사건 은폐 자문 의혹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에 국민의힘에서 항의하면서 청문회장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청문회는 자정을 넘겨서 자동 산회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김호수 후보자 인사청문 시한인 26일도 넘어간 상황인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문제로 이제 청문회가 중단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과 문제 갖고 좀 실랑이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12시 되면 자동 산회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거 차수변경 등을 해서 계속 진행하자라고 국민의힘이 아마 다시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안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전언이 있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사실상 여당이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이런 이제 시각도 있어요. 지금 나오신 것처럼 김용민 의원 및 유상범 의원 등의 이런 사실 청문회의 본질과 관계없는 언쟁은 나와서 당사자끼리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저 중계를 다 보고 있는 국민 앞에 저런 설전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찌됐든 지금까지 나온 청문회 결과만 놓고 과연 김호수 총장 후보자가 업무 수행에 적절한 도덕성이나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뭐 국민은 평가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후보자의 정관예우 논란, 뭐 의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상황이었는데 현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인사청문위원들이 그 위원들에 대한 거는 별로 좋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김남국 의원이나 아니면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서민 그 참고인 나온 분도 보면 계속 이제 어쨌든 그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조국 장관 문제를 삼는 거라서 사실은 이 그 한 특정인을 개인해서 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김용민 의원도 그 얘기 하는 거죠. 본인 이름을 왜 자꾸 거명하면서 왜 자기 얘기하면 안 되냐 얘기인데 어찌 보면 저는 아마 서로 그걸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하는 자리이지 의원들끼리 서로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그 정도 신사협정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장례뿐만 아니라 장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장외에서도 보면 계속 지금 뭐 김용민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 계속 어쨌든 친조국 인사라고 하면서 네. 공격을 하거든요. 야당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장례냐 장외냐 문제가 아니지만 저는 뭐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참고인 나왔던 서민 그것도 보면 SNS에 뭐 김남국 의원 뭐 내가 나가니까 뭐 약간 황당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이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왔다고 생각해봐요. 서민 교수 곱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니까 뭐 그리고 반말적으로 남구가 내가 나가니까 어쩌다. 제가 보기엔 그런 분은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인사청문회장이 희화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서로 증인 채택도 그렇고 참고인도 그렇고 서로 간에 좀 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작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청문회 자체가 하루만 열리기로 돼 있었고 또 한 15명 정도의 증인을 이제 국내심이 요구했는데 한 명도 채택이 안 됐고 네. 참고인만 지금 각 당에서 추천한 한 분씩 채택이 됐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전관예우 얘기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지금 김호수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나 국민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듣는 자리가 됐었고 특히나 이제 전관예우 관련돼서 유상범 의원의 논란도 있지만 그건 그것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네. 김호수 총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에 처리했던 사건이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유상범 의원이 당신 예전에 어떻게 했으니까 말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만약에 그런 취지로 말을 한다 그러면 그건 유상범 의원으로 대표되는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죠.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김호수 후보자의 그 정관예우 문제는 정관예우에 해당하는지는 변론으로 따지더라도 어쨌든 그 당시에 라임이나 옵티머스라는 이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 관련돼서 운용사 관련된 사람들만 대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판매사도 운용사 같이 사실은 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운용사가 직접 판매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NH증권 이런 우리은행 이런 판매사들이 하는데 부실 판매 여부도 있는 거거든요. 따져서 한꺼번에 세 가지 운용사, 수탁사, 그다음에 판매사 이렇게 세 책임 주체가 있는 것이라서 이것을 딱 떼어가지고 어떤 기능을 했던 분을 대리하면 괜찮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이면 안 괜찮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지금 김호수 총장 후보자가 사임을 했다고 하시는데 엄밀히 이제 변호사니까 저희는 알고 있지만 사임이라는 의미가 담당 변호사 지정해서 본인 이름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 해당 법무법인 자체가 해당 사건 자체를 사임해가지고 사건 수임을 철회한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분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이제는 총장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총장이 되시게 되면 본인 이름이 해당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에서 빠졌다고 해서 과연 부당한 영향력 또는 그런 위험, 그런 오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금 어떤 평가를 위한 질문도 사실 안 됐거든요. 하루만 갖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총장 후보자가 총장이 되시면 잘 회피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그것은 어쨌든 본인의 가능성의 문제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적절치 않아 보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쟁점에 대해서도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가운데 인사청문 시한도 지났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31일까지 네. 재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 결국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일반적인 회의 같은 경우에는 뭐 차수 변경하면 다음 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26일까지였거든요. 20일 내로 해야 되니까 7일 날 송부했으니까 26일 날 종결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합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여야가 합의했다 해서 법을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4일 정도 시간을 준 건데 저는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아마 여야 간에 뭐 합의해서 채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후보자의 어떤 자질 문제나 아니면 뭐 도덕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능력 문제로 충돌했으면 그건 타협의 여지가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서로 간에 의원들끼리 지금 충돌한 거라서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좀 안타깝죠. 이런 걸로 한다는. 근데 이제 말씀처럼 저도 사실은 김호수 후보자가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아니어도 뭐 금감원장이든 뭐 감사위원이든 계속 이제 공직에 후보의 이름이 오르내렸거든요. 그럼 이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찌 보면 한 뭐 6개월, 1년 정도 기간 정도인데 우리가 뭐 대법원장 나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법관 하던 사람이든지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면 바로 가서 변호사를 할 경우는 당연히 뭐 사건이 몰리게 돼 있어요. 네. 당연히 몰리게 돼 있는데 그걸 과연 했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도 공직으로 어느 정도 예상되고 본인도 희망하고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 좀 절제하는 게 맞다. 지금 네. 말씀처럼 사실은 뭐 판매사는 괜찮고 운영사는 뭐 나쁘고 판매사는 좋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관련된 사건을 맡았다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첫인상은 좀 문제 있어 보입니다. 근데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뭐 변호사법 위반까지는 아니에요. 본인이 네.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라는 게 뭐 수사를 지휘하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이어서 어쨌든 총장이 된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확실하게 회피하는 게 맞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보고서가 뭐 채택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어떤 입장이신가요? 보고서 채택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우수 후보자에 대한 법조계 내 평가는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탁월하고 뭐 인품도 좋고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검찰총장의 역할과 김우수 후보자의 이력이 이게 부합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 내지 독립성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될 총장 입장에서 능력만 갖고 그것을 수행하기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이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 주셨지만 일단 문헌상은 그래 보여요. 그러나 그 변호사법 31조에 보면 수임 원래 하지 말아야 될 사건 중에 퇴임 전 1년 기간 동안에 국가기관에 특정 국가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은 맡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김우수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본인은 법무차관이고 법무차관으로 갈 때는 검사의 직을 벗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사건이 계류 중인 사건을 맡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법무부 산하에 있는 조직이 검찰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는 실제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어울리는 해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그 후보자께서 퇴임 후에 간 해당 법무법인이 갈 당시는 70억 매출이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원래 3년간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3년간은 100억 정도 되는 법무법인은 취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70억대에 가셔서 그 다음 연도에는 그 법인이 100억을 넘어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인 국민 시각에서 보면 김우수 후보자의 어떤 법무법인 재직이 그 법무법인의 사건이 몰리게 했다는 이런 오해를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오해들은 다 푸시는 청문회장이 됐어야 되는데 여당에서는 차수 변경조차 허용하지 않고 청문회를 종결했기 때문에 이걸 채택을 해서 채택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께 임명하신 대통령에게도 사실상 부담을 준 꼴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임명을 강행을 하게 된다면 여론은 어떨까요? 그 부분이 제일 부담이겠죠. 예. 아마 야당이 뭐 동의 지금 말씀처럼 안 해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게 자꾸 차수 변경 얘기하는데 사실은 차수 변경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어제 24시까지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재송부하는 거 여차하기 때문에 재송부에서 다시 또 인사청문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12시로 끝났다라고 보는 게 법에서상 맞는 것 같고 지금 계속 법률 논쟁은 아니지만요. 사실은 직접 수사하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은 사실은 물리 해석으로 보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약간 문제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어떻게 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사퇴하지 않는 한은 뭐 거기에서 타협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네. 말씀처럼 김우수 후보자가 보면은 뭐 물론 검사 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검사장 달았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뭐 여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장관 세 분을 모시고 그랬지만 아마 윤석열 총장이 걸어왔던 길을 좀 많이 참고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은 지금 야권의 강력한 대권 주자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정치적인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로는 저는 안 갈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임자의 그 모습을 많이 봐왔잖아요. 정치적 논란도 되고 이게 또 어찌 보면 지금 야권의 강력한 주자가 되면서 정치 중립성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많이 피할 것 같다. 그래서 정치적인 논쟁은 가능하면 안 되는 방향으로 저는 아마 해나갈 것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지금 임명하는 거는 조금 여론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차차 뭐 자리를 잡아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네. 차수 변경 한 말씀 드리고 가면 이전에도 이게 이제 7일 날 제출이 됐기 때문에 27일까지는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청문 절차가 맞는 말씀인데 이게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 그 20일 이후에 청문회를 개최한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법률상 제한 때문에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뭐 전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결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결국 김호수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방법이 없죠. 다만 김우수 총장 후보자가 총장이 된 이후에 그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는 그런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이 있을 뿐이고, 당장 그 검찰 직제 개편과 관련돼서 사실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이 검찰의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총장 후보자가 총장이 됐을 경우에 이런 그 총장의 행보에 따라서 야당의 대응이 달라지지 않을까.
뭐 기대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뭐 실망이 더 커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서 국민적 시각이나 야당의 시각은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 자꾸 이제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나 뭐 윤석열 총장처럼 저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직제 개편도 얘기하는데요.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미 검찰총장이 예규상으로는 승낙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검찰총장은 모든 수사에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개시시킬 수도 있고 중단시킬 수도 있고 모든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뭐 수사 지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기구를 만들거나 편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직제 개편이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게 검찰 개혁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일부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검수완박이지 않습니까? 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하고 그리고 중수청을 설치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공소 제기를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요, 아마 이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이제 그게 검경 분리거든요. 근데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어정쩡한 상태에 돼 있죠. 검찰이 수사도 할 수 있고 6대 범죄라 그러지만 사실 시행령에 보면요, 한 A4로 3장 정도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실제로 보면 그 내부 의견을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 하던 거 다 할 수 있어요. 거의 다. 경찰이 송치하던 건 빼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추세에 좀 안 맞다. 결국은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검찰이 수사권을 빼내가지고 중수청을 설치하는 문제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송영길 당대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나중에 하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공수처라든지 지금 만들어 놓은 법 시행이 우선이다라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일부 의원들은 이걸 추진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당론으로 채택되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갈 가능성보다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조금 늦추자. 그럼 아마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부담이 좀 덜하겠죠. 왜냐하면 네. 당의 입장이라든지 청와대 입장이 현행 제도를 좀 안착시키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아마 그런 입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큰 뭐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LH 수사를 보면 이 경찰이 과연 수사 능력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성과가 안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검찰의 수사 능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 능력을 그대로 좀 보존하면서 기소권은 없는 조직. 그게 지금 나오면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얘기인데 네.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그 방향은 좀 맞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게 사실은 이제 이 법 체계상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의도를 차치하고 뭐 개정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도를 차치하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보면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범죄 인지를 한 경우에 네. 근데 지금 그걸 막는 예규거든요. 예규는 대검에서 만드는 거라서 하위 법령이란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상위 법령인 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있는 예규는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지청이 이제 범죄 인지해서 수사를 개시할 때는 검사장한테 승인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개시를 자체를 막게 되면 범죄 고소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수사 개시를 허용한 이후에 검찰청법에 있는 것처럼 검찰총장이 어차피 이전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승계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뭐 위임 권한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개시 자체를 못하게 돼 있는 것은 이것은 법 위반이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부서가 다 형사부라는 거죠. 네. 지방의 형사부들이기 때문에 오해 살만한 입장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네. 좀 새로 취임하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에 하든가 야당의 의견을 좀 물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법무부에서 나온 직제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 얘기를 간략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신진 돌풍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특히 이준석 전 최고위원 돌풍이 불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의힘 얘기니까 윤 부위원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유를 뭐라고 진단하고 계세요?
저는 어쨌든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바람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정 사람의 어떤 개성이나 그 사람의 경력에 대한 평가 내 지지가 아니고 현재 정치권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반영됐는데 그 상징적 인물이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다. 네. 왜냐하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정치권에 2011년도에 들어온 이후로 거의 10년간 그 활동을 해왔고요. 예. 네.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있었던 데가 노원구라고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험지입니다. 거기서 계속 도전을 해왔고 이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또 나이가 젊단 말이죠. 네. 또 국회에 등원한 적이 없고 하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이 갖고 있는 국민적 불안감도 어느 정도 떨쳐낼 수 있고 또 다선 중진 의원들이 갖고 있는 식상함도 어느 정도 떨쳐낼 수 있고 그런 두 가지 장점을 뭐 거꾸로 얘기하면 두 가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네. 국민적 시각에 볼 때는 두 가지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다. 아마 이런 바람이 반영된 돌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 대표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의견을 묻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준석 최고가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여성이나 청년 할당제를 없애자든지 아니면 뭐 당직을 할 때 뭐 테스트 시험 봐서 하겠다든지 이런 거는 뭐 과연 가능할까 싶긴 해요. 근데 아마 이준석 최고에 대한 지지가 그런 거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좀 노쇠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아마 세대 교체에 대한 희망들이 많이 투영되는 거다라고 보는데 아마 관건이 지금 모르는 분들이 갖고 계시지만 아마 지금 저도 이번에 보고 놀랐는데 보니까 아마 지금 당심과 민심이 같이 갈 거냐 이 문제잖아요. 근데 당원 비율이 보니까 영남이 한 50%가 넘고요. 네. 그다음에 60대가 이상이 한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하고 좀 다른 거죠. 호남은 보니까 0.8%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중돼 있는 거잖아요. 60대 이상, 그다음 영남에 편중돼 있는 거라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잖아요. 30대 중반이 당 대표가 되는 걸 과연 원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아니 너무 젊은 사람이 하면 되겠어? 이런 생각이 없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난 민주당의 전당대회 결과처럼 김웅민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 여론조사하고 권리당원이라고 평가하나요? 그분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네. 이번에 국내심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란 법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심과 민심이 어떤 결과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분한테 유리하든지 간에 같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이제 갖고 이제 이준석 최고랑 논쟁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예전에는 호남, 근데 당원 집중돼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당원 늘려가지고 한 80만 정도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준석 최고도 당대표 되면 그걸 할 것 같아요. 온라인 당원 같은 걸 해서 좀 그걸 아마 이제 소금물에 물타기라고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지역에 아니면 나이로 편중돼 있는데 지금 한 3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수가 민주당의 한 2분의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당원 수를 늘려서 아마 2030 세대들이 좀 당에 들어오게끔 하지 않겠냐. 저도 아마 그것도 네.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세대 대결에 이어서 그 개파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파 논란이 반갑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개파가 굉장히 엷어졌어요. 이게 개파 색깔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데 네. 근데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또 그 개파 활동을 했던 몇 분이 어떤 분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그 개파가 전부 그분을 지지하거나 그 개파가 존재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이제 일부 분들이 개파 논쟁 갖고 서로 주고받는데 네. 저는 선거 공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일부 분은 이제 그 어떤 신구 대결에서 개파 논쟁으로 이걸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보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다른 그 개파 논쟁이라는 것은 주고받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주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저는 둘 다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인물들을 보면 조경태, 주호영 의원은 5선이고요. 그리고 홍문표 의원은 4선, 윤영석 3선,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초선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있고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예비 경선 결과가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예비 경선에서 지금 초선 의원들까지 좀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예비 경선은 아마 그 샘플에 있어서 그게 다 쳐지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지 성향을 미리 믿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샘플링 작업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5분이 이제 컷오프를 통과하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당대표가 어느 분이 될 가능성이 큰지가 사실 좌우될 수 있다. 네. 그런데 일단 여론조사서 1, 2, 3, 4 등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나머지 한 분이 어느 분이 들어오느냐, 예를 들면 중진 분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초선 의원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본 경선에서 굉장한 이변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당내에서 많이 예상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경선 결과 같은 경우에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뭐 혁신이라든가 미래가 걸린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인물이 당 대표가 되는 게 유리할까?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예, 어떤 상황인가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 되는 게 제일 낫겠죠. 이준석 원내대표 되는 게 제일 아마 두렵겠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쨌든 대구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결국은 서울 수도권, 중도권 쟁탈전이거든요. 대선이라는 건. 근데 이준석 최고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 나오는 것처럼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최고 한 22살 차이 나거든요. 그럼 우리 당에도 그럼 젊은 사람을 내세워야 되는데 물론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준석 최고가 뭐 기존 권위라든지 아니면 선후배 관계에서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아마 고민이 많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저는 뭐 그것도 민주당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이 그렇게 세대 교체를 하면 또 민주당에도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초선이라든지 아마 30, 뭐 40 이런 의원들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저는 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 사실은 이게 대선 후보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당대표를 뽑는데 당대표가 뭐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지만 혹시 또 안 되신 분은 또 선대위로 가도 되는 것이고요. 대선 후보에. 그래서 사실은 어느 분이 될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생사 기로에 있지는 않다. 화합이 제일 중요한 거죠. 화합해가지고 당대표가 어느 분이 됐든지 간에 나중에 대선 후보를 훌륭하신 분 모시게 되면 거기에 선대위에 다 참여하셔서 대권을 가져오게 되면 또 당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프레임보다는 당이 화합하는 길로 가는 것이 이번 대선의 당대표 선거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한마디 알겠습니다. 하면요. 아마 이준석 최고가 되면 사실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시끄러울 거예요. 아니면 아마 이 중진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 참 아마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